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986년도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는데요. 역시 제 옆에 지금 든든한 맏형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국제 이사이자 WBC 국제 심판위원이신 임준배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83년도부터 저희가 같이 했었죠. 이성열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2013년도 같은데요. 84년도부터 여기 예, 안녕하세요. 이성일입니다. 맥주 한잔 했습니다, 지금. 취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막내 한번 목소리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골든보이 안희연님 나와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1986년도에 이제 들어가 보겠는데요. 1월 달에는 세계 타이틀 매치가 없었어요. 보니까 86년도에 총 18번의 세계 타이틀 매치가 있었고요. 첫 테이프는 2월 16일 날 정기영 선수가 타이론 잭슨을 맞아서 1차 방어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 전해에 오민근 선수에게 라스트 라운드 KO승을 거두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세계 타이틀을 획득했던 정기영 선수인데요. 만만치 않은 그런 도전자를 맞아서 벌이는 1차 방어전, 임준배 의원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정기영 선수는 오민근 선수에게 이기기 전만 해도 국내용 그리고 뭐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선수는 아니었는데 이제 세계 챔피언이 돼서 방어전을 하면서 숨겨졌던 어떤 진가가 발휘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타이틀을 뺏기기 전까지의 방어전은 도전자의 퀄리티도 굉장히 높았고 또 아주 좋은 시합 내용을 보여줘가지고 역시 뭐 짧은 기간이었지만 상당히 팬들한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줬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1차 방어전 상대로 나선 타이론 잭슨, 뉴욕 출신이고 지난해부터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역시 도전자 선정에 상당한 고심을 한 끝에 정말 강자가 왔죠. 그렇죠. 예. 상당히 강자였어요. 네. 그래서 20 몇 승이었죠? 한 22전 전승 17KO였습니다. 그러니까 KO율도 굉장히 높았고 단 이제 로카 대부분의 상대가 힘 있는 선수는 아니었고 로카를 상대로 했지만 역시 그래도 본고장 미국 거기서 또 뉴욕 링을 주무대로 했기 때문에 정기영 선수가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오민근 선수를 이겼지만 어떤 실력에 대한 검증이 뭐 완전치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또 IBF 타이틀 하나 날아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평도 좀 있었는데 이 시합에서 정기영 선수가 정말 눈부신 실력을 보여주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성열 이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예, 뭐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거는 좀 이변의 시합이 아니었나. 정기영 선수는 완전 국내 로컬 선수였고, 그다음에 미국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타이론 잭슨 같은 경우는 본토에서 그리고 패더급에서 굉장히 KO율 75% 이상의 KO를 거뒀던 굉장히 강한 선수라 이건 제 속으로는 이거 이변이다. 이 정기영 선수가 이변을 일으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충격적으로 정기영 선수를 다시 보게 된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정기영 선수의 복싱이 변칙 복싱이잖아요. 그렇죠. 오민근 선수가 정통파라고 봤을 때 상당한 변칙 복싱을 구사하는 선수였고 타이론 잭슨이 뉴욕주 챔피언도 했지만 이 도전 직전 경기는 이제 WBC 미대륙 타이틀까지 획득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국내에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고 또 경기가 끝난 다음에는 정기영 선수가 너무 일방적으로 이기다 보니까 별거 아닌 선수 아니었냐 이런 의구심까지 나오긴 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선수였어요. 좋은 선수였고 정기영 선수의 힘과 투지를 바탕으로 한 변칙 복싱에 이 타이론 잭슨이 맥을 추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6라운드에 다운시킬 때는 굉장히 좀 호쾌했던 그런 또 기억도 있습니다. 6라운드 종료 TKO로 이제 경기가 마무리되면서 타이론 잭슨이 포기하죠. 기브업을 선언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오질 않고. 그래서 1차 방어에 이렇게 성공을 하는데 85년부터 느꼈지만 IBF 쪽에서 패더급은 자국의 미국 선수들을 챔피언에 앉히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오민근 선수에게도 어빙 미첼 같은 도전자를 도전을 시켰고
정기용 선수에게도 정말 A급 도전자를 도전을 시켰고 2차 방어전에서 만나는 이제 리차드 세비지도 잠시 후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역시 또 전승의 강자였거든요. 그런 면에서 부단하게 한국에 있던 패더급 타이틀을 가져가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결국은 후의 얘기지만 정기용 선수 다음 챔피언은 이제 미국의 페더급 IBF 챔피언이 켈빈 그로브가 나오기는 하죠. 그렇죠. 네, 나오게 되죠. 네. 근데 이 시합에 대해서 제가 여담인데 국내 선수들은 세계 타이틀을 이렇게 땄을 때 A든 WAC든 IBF든 땄을 때 그때가 굉장한 사활을 걸고 연습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방어전은 어떠한 선수가 오더라도 그냥 악으로깡으로 선수들의 엄청난 연습량으로 정신력으로 해서 좀 강한 선수들이 오더라도 좀 그래도 그걸 견뎌내는 대부분 그랬는데 박찬영 선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선수들이 1, 2차 방어를 좀 본인 실력보다는 좀 더 이렇게 엄청난 훈련량으로 극복해 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게 항상 복싱에서 세계 타이틀을 땄을 때 징크스처럼 1차 방어전은 좀 고전을 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한국 선수들도 한국 선수건 외국 선수건 약간 징크스처럼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성열 씨 얘기한 대로 1차 방어전은 더욱더 준비를 많이 해서 그렇게 또 좋았던 결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참 이성열 이사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이때까지 사실 한국의 IBF를 포함해서 세계 챔피언이 1차 방어에 낙마한 선수가 없었어요. 전부 1차 방어는 어쨌든 통과를 했거든요. 지금 얘기해 주셨던 1차 방어를 맞는 어떤 준비하는 그런 과정, 그런 부분이 좀 어떤 정신력에 많이 보탬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이제 1차 방어 징크스가 조만간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1차 방어전을 끝나고 인터뷰를 하면은 챔피언을 도전을 하면서의 어떤 목표와 그러니까 항상 뭐 그런 말들을 하죠. 뭐 획득보다 방어가 어렵다. 그런 말을 많이 나오는 게 1차 방어전 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어쨌든 본인의 실력이 정상적인 평가를 받기 전에 정기영 챔프가 대단히 강했던 도전자를 맞아서 1차 방어전에 성공하는 경기였고요. 그리고 3월에 접어듭니다. 3월 9일인데 전해 12월 달이었죠. 조이 올리고를 꺾고 WBA 주니어 플라이급 챔피언에 올랐던 유명우 선수가 이제 호세데 헤수스를 상대로 1차 방어전을 갖게 됩니다. 이 시합은 이제 어떤 유명우 선수의 타이틀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단명으로 끝나느냐, 뭐 이런 의견까지 나왔었던 상당히 강한 도전자가 왔죠. 그래서 유명우 선수에게 도전하기 전까지 이날 상대했던 지명 도전자 호세데 헤수스는 18승 15KO, 무패 1무승부 정도, 18승 15KO 정도의 맞을 거예요. 그 전적을 갖고 있었고 상당히 하드 펀처고 실제 내한을 해서 스파링 할 때도 보면 주니어 플라이급답지 않은 펀치력을 보여가지고 그리고 페르토리코 중남미 특유의 어떤 체형과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시합 전에는 했었던 시합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시합 뚜껑을 여니까 유명우 선수가 초반부터 기선을 제압해가지고 특유의 러싱으로 해서 헤수스의 길을 꺾어놓은 거죠. 그래서 아주 예상보다도 더 확실한 승리를 거두고 1차 방어전의 성공을 거두게 되죠. 네. 조이 올리버를 이겼을 때 약간의 홈 어드밴티지도 좀 약간은 있고 해서 유명우 선수를 이번 만약에 약간 평가를 했었는데 이번 호세데 헤수스를 넘는다면은 충분히 롱런의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는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유심히 이 시합을 지켜봤는데 장정우 선수가 헤르만 토레스를 2차에서 꺾었던 그런 비슷한 양상으로 거의 일방적으로 넉넉한 점수차로 유명우 선수가 엄청난 또 훈련량으로 이번 방어전을 잘 넘겨서
뭐 이 정도면은 저 저한테는 검증이 됐던, 그래서 앞으로도 충분히 그 롱런할 수 있는 그런 선수로서 검증을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매겼던 그런 시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어요. 유명우 선수가 동양 타이틀을 획득할 때까지 KO승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꾸준하게 KO승이 나오고 또 손오공 선수와의 기가 막힌 그런 경기를 보여줬고 조이올리보 선수와 챔피언이 되고 또 1차 방어전을 치르면서 와 계속 성장하는구나, 저 선수는 계속 발전한다, 이런 그 네. 느낌을 받았는데 아마 유명우 선수의 진가가 그 드러난 시합이 아닐까 싶어요. 조이올리보가 아웃복서라면 호세데 헤수스는 무지막지한 펀치력을 바탕으로 이제 인파이팅을 즐겨 하는 선수였는데 이런 인파이터들에게 유명우 선수가 얼마나 강하다는 네. 것을 그 챔피언 초창기였지만 보여준 시합이 아니었나 싶었고 그리고 그 푸에르토리코 선수들과 세계 타이틀을 해서 한 번도 못 이겼잖아요. 그렇죠. 네. 염동균 선수, 세라노, 또 김태호 선수, 오영호 선수, 또 이승훈 선수까지 4명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다 졌었고 네. 지금 또 푸에르토리코의 도전자가 물론 국내에서는 했지만 또 어마어마한 펀치력을 가졌기 때문에 유명우 선수의 정말 그 시험대가 아니었느냐 그런 그 말들을 많이 했었는데 넉넉한 판정승을 거두면서 또 본인의 그 진가를 알린 시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호세데 헤수스는 이제 후에 WBO가 창설되고 이제 그쪽에서 세계 챔피언을 결국은 한 번은 하죠. 그렇죠. 하지만 이 호세데 헤수스와 이제 후에 나올 레오 가메스 선수는 충분히 세계 챔피언 레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명우 선수에게 모두 지고 그 후에나 이제 세계 챔피언을 뭐 획득하는 뭐 그런 선수들이 됐죠. 가메스는 이제 미니멈급을 챔피언 한 상태에서 도전을 했었죠. 예, 그렇죠. 김봉준 선수 이게 됐는데 이제 라이트 플라이, 주니어 플라이에서는 이제 우리 유명우 선수의 벽에 걸려서 2번 치고 그 이체급 재패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죠. 맞습니다. 참 재밌는 부분이 레오 가메스를 국내 팬들은 참 만만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김용광 선수에게도 졌죠. 최희영 최희영 선수에게도 선수에게도 졌고, 졌고 김봉준 선수에게 이겼지만 한 3, 4점 차 이상 나는 편파 판정이었고 유명우 선수에게 또 잘했지만 어쨌든 2번을 졌기 때문에 국내 복싱 팬들에게는 가메스 그러면 뭐 챔피언했던 보통 레벨의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 복싱 팬들에게 그 레오 가메스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 말년에 이제 도타카 선수에게 진 거를 빼고는 전부 일본 선수 물리쳤고 그 말년 패를 제외한 그 자기 캐리어 중반까지는 전부 패배가 한국 선수에게 당한 거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본만 가면 뭐 미니멈급 타이틀도 그렇고 그 주니어 플라이급도 그렇고 뭐 4체급을 결국 제패하잖아요. 일본에서는 무적의 이미지를 보여줬었는데 주니어 벤탄급을 이겼을 때 선수가 도다카 아니었을까요? 한 번 이기고 한 번 졌죠. 아, 처음 이길 때는 엄청 무지막지하게 이겼는데. 근데 2차전에 또 무지막지하게 졌어요. 졌습니다. 아, 그 세레스 고바야시한테 졌어요. 세레스 고바야시한테 KO 이제 지고 타이틀을 뺏기게 되는데 그때는 가메스가 이제 40이 가까운 그런 나이였고 하지만 그때까지도 그 일본에는 공포의 대상이었었어요. 헤수슬로 왔어도 좀 그런 편이죠. 그렇죠. 일본에서는 뭐 무적이었는데 우리나라 와가지고는 지고 그랬어요. 가메스는 일본 땅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베네수엘라 쪽에 우리가 유난히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 복서들한테는 많이 강했어요. 오르노도 베네수엘라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토리코나 콜롬비아 뭐 이쪽은 뭐 많이 싸우지도 않았지만 거의 이긴 기억이 없는데 베네수엘라 선수들한테는 뭐 많이 이겼던 것 같아요. 에스파라고스. 최용수 선수의 그 방어전 상대였던 힐베르토 세라노도 그렇고 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셨던 안토니오 에스파라고사도 그렇고 베네수엘라 선수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좀 그러네요. 강한 면모를 보여줬네요. 에스파라고사도 뭐 일본에서 방어전은 다 전부 KO로 이기고 그렇습니다. 그랬었는데 베네수엘라에 강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그러면 그 3월 달에 이제 그 타이틀 매치가 유명우 선수의 방어전 하나가 있었고요. 4월 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월 달에는 3차례의 타이틀 매치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타이틀 매치의 테이블 박종팔 선수가 미국 원정전으로 하게 됩니다. 3차 방어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시합의 상대였던 비니코트는 그 지난해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박정팔 선수가 한번 물리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뭐 아주 그 많이 그 공격을 했음에도 그 굉장한 터프함을 보여주고 뭐 지난해 얘기했던 그 허리 없는 그 어떤 맷집을 보여줬던 선수인데 이 시합은 뭐 한 번 이기기도 했고 그
그 전까지 사실 미국 링에서 우리나라가 이긴 적이 세계 타이틀 매치는 전무했지 않습니까? 없었죠. 예. 이후로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합은 이제 최초로 미국 땅에서 우리나라의 그 선수가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 승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 기대감이 굉장히 있었던 시합이었고, 또 실제 시합에서도 아주 그 시원한 그 공격으로 결국 라스트 라운드에 그 커터를 KO 시키고 그 처음이자 마지막인 그 미국 원정전 세계 타이틀 매치 승리를 이끕니다. 예, 그래서 이 시합은 뭐 국내도 중계가 됐고요. 그냥 해프닝이라면 시합 중에 몇 라운드인가요? 그 여자 하나 저 링 위로 뛰어 올라와가지고 잠시 뭐 시합 중단된 적도 있고 했는데 상당히 그 보는 내내 아주 그 즐겁게 봤던 그런 시합이었어요. 예, 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뭐 박종팔 선수가 한 차례 이겼던 선수고 그 2차전을 기대를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래도 미국이라 그 사람들이 뭐 괜히 부르는 것 같지는 않고 그 비니코토의 맷집과 체력으로 어떻게 박종팔 선수를 미국 링에서 한번 이기고 한번 타이틀을 가져가려고 했던 그런 아주 계획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임 의원님 말씀대로 박종팔 선수의 여유 있는 KO로 그렇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미국도 뭐 한번 해보고 승산이 있겠다고 불렀겠는데 일단 뭐 좀 안심됐던 거는 비니커터가 펀처가 아니니까 최소한 뭐 험한 골은 안 보이겠구나 그런 예상을 했었고, 이 당시가 어떻게 보면 박종팔 선수 아주 최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 이후에도 그 WBA 챔피언 되면서 또 좋은 시합을 많이 했지만 이때가 나이도 그렇고 아주 그 최전성기의 뭐 중간 정도 가는 부분 뭐 그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미국이라서 좀 그 끝까지 10라운드 지나면서도 좀 불안하게 좀 근데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김태식 선수 할 때도 그렇고 LA는 일단 시합장 분위기가 그래도 그 우리 교포들이 많이 사시는 데라 뭐 김태식 선수 LA 원정 때도 그랬지만 이날도 그 링사이드는 그 한국 응원 소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교민 여러분들이 응원 소리 많이 들리고 해가지고 이 시합은 원정전인데도 뭐 좀 편하게 봤던 것 같아요. 뭐 저도 참 재밌게 봤는데요. 비니코토가 전회 그 판정패를 당한 후에 IBF에 이제 제소를 했고 IBF에서 또 그걸 받아들여주면서 재대결을 명령을 했는데 미국으로 부르니까 지금 임준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종팔 선수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을 것 같아요. 뭐 펀치력이 특별히 강한 선수도 아니었고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그 최고액의 대전료였죠 이때 11만 불 정도를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가서 참 그 KO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워낙 다운 한 번 없던 강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3라운드였나요? 다운도 한 번 뺏었고 네. 결국은 이제 15라운드에 KO 시키는 걸 보고 박종팔 선수가 후반에 이제 체력이 떨어지는 그런 약점도 다 보완된 것이 아닌가. 해서 상당히 통쾌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그 미국의 그 미들 라이트 헤비급 선수들이 슈퍼 미들로 많이 활동을 안 할 때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적으로 슈퍼 미들이 아직까지는 선수층이 좀 얇았던 때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박종팔 선수가 뭐 이 역사적인 1승을 거두는 그뭐 여러 가지 이유가 뭐 포함이 돼가지고 1승을 거두게 되죠. 근데 이제 86년도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아시안 게임이 이제 벌어졌던 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80 물론 뭐 장정규 유명호 선수가 굉장히 그 이후도 한동안은 굉장히 전성기를 누리고 복싱의 인기가 뭐 급격히 사그라지진 않았지만 그 TV 중계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그 뭐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 당시부터 제가 그 복싱 시합도 이렇게 그 DVD가 아니죠. 비디오가 굉장히 그 일반 가정에 아시안 게임 전후로 해서 보급이 많이 돼가지고 그 동네 뭐 비디오 가게 많이 생기고 아파트 상가 가면 비디오 가게 다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볼거리가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맞아요. 예, 그 밤에 이제 비디오 빌려다 보고 그러면서 이 당시부터 이제 슬슬 복싱 시합도 뭐 녹화도 해보고 뭐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복싱의 어떤 주류에서는
조금 더 밀려나는 느낌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제 느낌으로는 그 복싱이 이제 원탑으로 계속 인기를 유지해 오다가 82년도 프로야구, 축구, 씨름 생기면서 이제 조금씩 그게 분산됐었고 이제 올림픽 개최권 따고 86 아시안 게임 또 이 해에 접어들면서 네. 정말 그 많이 분산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복싱이 독보적이던 그런 것이 정말 깨져가던 시기가 아니었나 그리고 싶습니다.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 정치를 떠나서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도 복싱을 굉장히 그 선호하던 그 대통령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86년 7년 되면서 이제 노태우 정권 되고 그 위에 문민정부 뭐 이렇게 되면서 방송 쪽에도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어떤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복싱 프로가 많이 줄어버렸어요. 그게 그래서 그 제가 그때 느낀 전두환 그 대통령도 이런 뭐 정치적인 얘기는 지금 여기서 할 게 아니고 그 뭐 육사 시절에 축구 선수를 했대지만 복싱 쪽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그 좋아하는 게 있어가지고 복싱 매니아 예, 그런 것도 어떤 방송이나 이런 거에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하여간 이해부터 뭐 물론 세계 타이틀 매치야 전부 중계를 했지만 그 복싱의 어떤 중계나 그러니까 TV로 복싱을 볼 기회가 많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복싱이 준 건 맞는데 네. 복싱의 인기가 줄어서 줄었다기보다 다른 볼거리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에 좀 이제 그 복싱이 포함되어 그리고 이게 안 보면은 저 멀어진다고 아무래도 그 당시만 해도 TV가 그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굉장히 그 일반 프로 뭐 TV 프로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일상화된 반면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비디오 생기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기다 보니까 인기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지금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 TV가 프로복싱을 좀 망친 물론 뭐 TV로 인해서 대중화가 됐기도 했지만 그 TV에서 급격하게 그 복싱을 멀리하면서 어떤 그때 활동하시던 프로모터들은 TV 쪽에 모든 걸 다 의존을 하고 어떤 입장객에 대한 수입이라든지 뭐 팬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마케팅 같은 걸 전혀 생각 안 하고 오로지 TV 중계권만 따면은 모든 거를 다 커버하고 시합을 흥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던 TV가 그 복싱을 점점 이제 그 흥미를 잃으면서 멀리 하니까 프로모터들은 대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이런 자식 같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급격하게 좀 쇠락의 길을 걸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굉장히 행복할 때였죠. 사실 그 지방에 로컬 프로모터가 있는데 네. 서울이나 이제 어떤 그 세계 챔피언급의 선수를 가지고 있는 프로모터는 네. 그 시합의 개최권을 그 지방 로컬 프로모터에게 팝니다. 예를 들어 장종구 선수의 매니저권을 가지고 있던 그 비즈니스 매니저죠. 전호연 프로모터가 이제 대구 쪽이나 울산 쪽이나 하청 개념이죠. 하청. 그렇죠. 로컬 프로모터에게 시합 카드를 팔게 되면 방송국에서 나온 중계권료가 거의 1억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 중계권료는 그 원 프로모터에게 갑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 쪽에 하청을 가지고 간 그 프로모터는 관중 그 수입이나 또 스폰서를 통해서 그 선수들의 대전료 이상의 또 그 돈을 만들어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TV 중계료가 엄청나게 책정되던 그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90년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복싱이 좀 그러니까 이게 행복했던 제가 시절이었죠. 말씀드린 게 86년도를 딱 지칭하는 게 아니고 장정구 유명우 선수가 챔피언 기간 동안만 해도 그것이 가능했어요. 그러면 이제 장정구 유명우 선수가 이제 뭐 다 은퇴를 하고 제가 볼 때는 김광선 후에 이제 김광선 선수와 그 움베르토 곤자레스 시합 뭐 그 정도가 이제 갈림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복싱 쪽이 급격하게 이제 어떤 TV 쪽에서 어떤 메리트를 상실을 하고 그러면서 프로모터는 그 자금난이 된 거죠. 갑자기. 그래서 그 당시 뭐 티켓팅을 하고 이제 입장 수입을 보려고 그러지만 그 전까지 우리나라는 그 소위 말하는 공짜 손님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티켓 판매로는 그 시합을 흥행을 할 수가 없고
TV 중계는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뭐 멀어지고 하다 보니까 자금이 없어진 거죠,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어떤 급격하게 그 한국 복싱이 좀 무너져 내리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 좀 곡간도 살펴보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세계 챔피언들의 시합은 모두 생중계를 해줬지만 동양 타이틀 매치도 거의 중계가 안 됐고 한국 타이틀 매치는 아예 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MBC 권투, KBS 권투도 뭐 특집으로 해서 세계 타이틀 매치 생중계하고 정기 프로는 이제 그 심야 시간에 그 방송을 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챔피언들은 알지만 그 챔피언을 향해 쫓아가는 유망주들이 누군지는 서서히 복싱 팬들이나 대중들이 잊혀지게 되는 그럼으로써 다음 세대를 복싱 팬들에게 각인시키지 못하는 그런 또 작용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4월 달에 어쨌든 11일 날 박종발 선수가 참 이때까지만 해도 이 이후로 지금 34년이 지났는데 미국에서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한 선수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었어요. 이 이후에 미국에서 시합에서 그나마 판정패 당한 게 정용길 선수가 판정패 당했고 나머지는 이용훈 선수. 부상 판정패였죠. 거의 다 막 그 그 짧은 라운드에 KO되고 뭐 그랬던 시합이 그 이후로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또 그 도전했던 그 챔피언들이 너무 막강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얼핏 생각나는 게 뭐 브릴랜드라든지 뭐 콰티 뭐 아이크 콰티 차베스 뭐 이런 줄리안 잭슨. 네, 줄리안 잭슨 뭐 이랬으니까 이기기도 힘들었고 또 상대 물론 뭐 원정이니까 뭐 상대를 거기다 도전이니까 상대를 뭐 가릴 수는 없었지만 그러면서 한국 복싱이 미국에서는 상당히 그 뭐 약체로 이제 인식이 되는 80년대 후반 뭐 90년대 되면서 찬스는 있었지만 뭐 미국 선수 아니더라도 움베르토 곤잘레스에게도 가가지고 뭐 KO되고 리카르도 로페즈한테도 우리나라 선수 KO되고 하다 보니까 박명섭 선수였죠. 한국 복싱이 상당히 그 미국 쪽에는 약체로 인식이 되는 뭐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용훈 선수하고 오장균 선수가 가장 선전. 오정규 선수도 잘했죠. 근데 이제 이용훈, 오장균 선수하고 했던 선수는 상대적으로 뭐그 멕시칸인데다가 뭐 A급으로 그 평가를 받던 선수가 아니니까 뭐 브릴랜드나 콰티 선수, 차베스 뭐 이런 선수가 했을 때 질 때 지더라도 좀 멋있는 승부를 했었으면은 뭐 몰랐는데 다 뭐 일방적으로 너무 그 허무하게 지다 보니까 한국 복싱에 대한 이미지가 일본도 그때는 약간 그랬었는데 지금은 일본 복싱은 그 미국에서의 위상도 상당히 높아졌죠. 그렇죠. 가서 이기는 선수도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틀 뒤에 이제 장종구 선수가 9차 방어전이죠. 작년 11월에 그 호르헤 까노를 이기고 8차 방어전을 한 후에 헤르만 토레스와의 3차전 9차 방어전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토레스 또 그 숙적 토레스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합은 2차전에서 그 토레스가 판정과 그 한 번에 그 장정구 선수의 글러브 타치를 이제 다운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 그다음에 채점에 대한 불만 이런 걸로 제소를 해서 역시 뭐 WBC가 또 본부가 멕시코에 있다 보니까 이 재시합 요청이 또 받아들여져 가지고 3차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합 전에는 사실 장정구 선수가 세계 챔피언이 되고 85년도를 보면 좀 슬럼프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뭐 하나 쉬운 시합이 없었고 뭐 상대가 뭐 다 틀렸지만 그렇게 쉽게 했던 기억이 없는데 그래서 이 시합 전에는 야, 또 토레스 또 이게 또 만만치 않겠는데 했는데 이때부터 장정구 선수가 뭐라 그럴까 제2의 전성기라 그럴까요? 갑자기 그 뭔가 레벨업된 듯하고 그때까지 자기가 있었던 뭐 고질적인 스태미너 뭐 그 어떤 스태미너의 약세 뭐 체중 조절에 대한 뭐 그런 부담감이 없어지는 것 같이 이 86년도 87년도 시합들은 전부 다 훌륭하게 시합들을 치르죠. 맞습니다. 거의. 네.
그때 혹시 그 트레이너가 좀 바뀌는 시기가 아니었을까요? 그 시간이? 트레이너가 바뀐 것은 그 치탈라타 전이 네, 끝나고 이용래 트레이너 4차 방어전을 앞두고 이제 이면호 트레이너로 교체가 돼서 그거는 이제 쭉 같이 3차 올 방어전 때였어요. 끝나고. 예. 그 트레이너가 바뀌고 그때 한 1, 2년 정도가 약간의 그 폼이 바뀌다 선수가 폼이 바뀌다 보니까 예전에 그런 저 기량이 안 나오고 물론 그 체중고도 있었지만은 그때 그 트레이너가 바뀌어서 오는 그런 폼이 바뀐 거에 따른 그런 뭐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약간의 헷갈림도 그런 좀 것도 있지 있고, 않았나 좀 생각도 들고. 그게 이게 복싱도 어떻게 보면 이게 육체적인 운동이지만 멘탈이 굉장히 좌우가 예. 되기 때문에 어떤 멘탈적으로 이제 장정건 선수가 또 다른 어떤 뭐 경제에 이르렀다고나 할까 했기 때문에 하여간 86년도, 87년도 시합들은 전부 다 뭐 별 불안감 없이 아주 뭐 통쾌한 케어승도 이제 나오고 뭐 했던 기억이 그 납니다. 반면에 헤르만 토레스는 그 3차전 또 그때부터가 또 장정구 선수가 다시 또 치고 올라오는 그런 폼이 좀 좋아진 느낌이 드는 반면에 헤르만 토레스 같은 경우는 그 시합부터 약간 좀 선수 생활도 오래 했고 약간 폼이 떨어지는 시기가 아니었나. 아, 그게 견물려 가지고 이 시합은 비교적 좀 쉬운 승리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나는 생각도 그냥 해봤습니다. 토레스는 항상 토레스 같던데. 그래서 이 시합은 뭐 점수차도 꽤 많이 나고 더 이상 이제 토레스가 뭐 더 이상의 어떤 자기 변명이나 뭐 무슨 항의를 할 수 없는 아주 완벽한 승리로 저는 은퇴할 줄 끝을 알았습니다. 내죠. 이 시합 끝나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전해 85년도 시합은 뭐 토레스, 몬티엘, 까노 전부 좀 고전을 좀 하고 네. 후반에 스태미너가 많이 딸리는 그런 불안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번 그 9차 방어전 토레스 경기부터는 다시 예전의 장종구의 모습을 좀 찾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유명우 선수의 등장, 그럴 수도 있네요. 라이벌의 등장으로 인한 어떤 그 경각심을 본인의 예. 각성이라든지 그런 그 동기부여가 좀 충분히 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장정구 선수가 그 불안불안하게 보여지던 그런 그 모습을 86년도에는 청산하게 되는데 토레스와의 경기부터 그런 면모를 좀 보여줬었죠. 예. 아무튼 국내 최초로 이제 9차 방어전을 그 성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주 뒤죠. 4월 27일에는 그 숙적 권순천 선수에게 이제 3번의 경기를 통해서 타이틀을 뺏어온 정비원 선수, 정종관 선수가 그 정비원 선수를 맞아서 방어전을 갖게 됩니다. 뭐 저는 솔직히 이 시합은 그렇게 큰 감흥이 없었고 우리 저 황 대표님이 좀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저도 이 시합에 대해서는 그 특별하게 이렇게 기억 남는 것은 그 정비원 선수가 도전자인데도 계속적인 아웃복싱으로 그 점수를 따고 정종관 선수가 챔피언인데 계속 쫓아다니던 그래서 라운드 그 후반에는 이승훈 선수와 까이아스의 경기를 보는 듯한 그런 어떤 그 도망자와 이제 잡으려는 자 예, 그런 그 경기가 좀 돼서 실망을 좀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정비원 선수가 85년 말이었을 거예요. 그때 손오공 선수와의 라이벌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또 그 시합은 두 선수의 어떤 그 인파이팅이 맞물리면서 예전에 김성준, 정상일 전에 버금가는 시합이라는 그런 또 찬사까지 받았었는데 거기서 이제 정비원 선수가 인파이팅을 통해서 이기고 도전까지 하게 됐는데 초반부터 그 압박을 할 거라는 그런 예상을 완전히 깨버렸어요. 그러면서 아웃복싱을 통해서 정종관 선수에게 포인트 작전으로 나가다 보니까 외려 그 정종관 선수 측에서 이거 뭐지? 하는 이제 그런 그 입장을 보였던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규영 선수 같은 경우 뭐그 미국의 본토의 도전자들을 불러오고 또 박종팔 선수도 뭐 원정 경기로 어떤 IBF에 대한 어떤 그런 실추된 이미지를 많이 좀 불식시키려고 했는데 유난히 플라이급이 이제 거의 국내 타이틀 매치 같은 느낌이 돼가지고 권순천 선수와 정종관 선수의 그 3차전 거기다가 또 뭐 타이틀 매치를 했는데 도전자도 또 한국 그리고 또 뭐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정비원 선수의 또 도전자도 또 한국 하다 보니까 이 IBF 플라이급에서는 영 이제 흥미가 떨어지게 된 거죠. 아무래도 그런 그 감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국내 타이틀 매치냐고 이제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그때 많았고 어떻게 보셨어요? 예, 네. 이 시합은 사실 정종관 선수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인데 그 굉장히
그 약간의 센스와 복식 센스만 있으면은 정성만 선수 같은 경우는 요리하기 굉장히 쉬운 스타일입니다. 정성만 선수가 뭐 밀고 들어오는 그 뚝심과 이런 건 있지만은 너무 정직한 복싱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우직하죠. 우직하고 정직했기 때문에 정비현 선수의 그 약간의 그 스마트한 복싱으로 크게 뭐 실력 차는 많이 나지 않았지만 약간의 복싱 센스만 있었으면은 뭐 쉽게 다룰 수 있는 그러니까 권순천 선수가 왜 그게 그 부분에서 좀 너무 좀 통하지 않았던 게 의아할 정도인데 정비현 선수 같은 경우 그런 걸 잘 활용해가지고 본인의 그 센스로 해서 충분히 그 점수차로 웬만한 점수차로 승리했던 그 굉장히 스마트하게 승리했던 그런 정비현 선수의 그 센스가 돋보였던 그런 시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아웃복싱이 충분히 복싱 팬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뭐 저찌들이라든지 그 뭐 어떤 메이웨더의 그런 복싱이 지금 통용되는 시기이기 네. 때문에 지금이었다면 그런 뒷말이 안 나왔을 텐데 이때는 제가 기억나는 게 정비현 선수가 극도의 아웃복싱으로 포인트를 따다 보니까 경기 끝나고 정종관 측에서 불만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우리가 이긴 거 아니냐. 계속 밀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복싱 팬들이 봤을 때도 야, 판정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말도 좀 나왔던 예,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아니, 엄연히 저 히트된 펀치가 정비현 선수가 훨씬 더 많은데 단순히 몰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점수를 준다는 거는 조금 좀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 80년대 국내 복싱, 뭐 국내뿐이 아니라 세계도 그랬었는데 분위기가 좀 그랬어요. 만일 휘테커나 메이웨더가 80년대에 나와서 거의 지금의 복싱을 했다면 예. 아마 실격패를 받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분위기이기도 한데 뭐 그런 시대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저는 그냥 생각나는 건데 권순천 선수랑 정종관 선수가 3번을 싸웠잖아요. 예. 그래서 숙적이라는 그런 이제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아마 정종관 선수 방어전을 앞두고 얼마 전이었을 거예요. 권순천 선수도 결혼을 하고 정종관 선수도 결혼을 하는데 두 선수가 같은 날 결혼을 해가지고 다른 곳에서. 몇 차전 이전에 그렇게 됐나요? 아니요, 정종관 선수가 챔피언 된 이후에 예, 결혼식을 하는데 같은 날 또 이걸 하는 바람에 그런 일이 있어. 두 분은 좀 인연이 좀 정말 숙적이다 이런 그 복싱 생각이 외적으로도 납니다. 인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은. 4월은 그렇게 3번의 타이틀 매치로 이제 그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5월 달입니다. 5월을 들어서는 IBF 패더급 챔피언 정기영 선수의 2차 방어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도전자도 만만치 않았어요. 1차전에서 타이론 잭슨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자객을 의외로 일방적으로 쉽게 요리했던 정기영 선수인데 이번에는 리차드 세비지라는 또 전승의 그 도전자가 네. 들어오게 됩니다. 이 시합은 저는 기억나는 게 승패를 떠나서 야 이것도 또 재밌는 시합을 하나 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이 시합도 또 좀 약간 위험한 그런 뭐 분위기도 있었지만 이 시합도 또 정기영 선수가 아주 뭐 명쾌한 승리를 거두죠. 네. 그래서 정기영 선수에 대한 어떤 평가가 그 이해에 아주 극명하게 아주 그 상승하고 이게 대단한 그 히든 루키가 나왔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런 시합이 됐죠. 네. 이 시합 역시 1차전도 약간의 그 이변으로 봤지만은 이 시합 역시 정기영 선수가 사실 좀 안 되지 않을까라는 그 외모라든가 전적으로 봤을 때 본토에서 온 선수에게 이렇게 강한 선수에게 좀 이번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또 이변을 일으키고 또 이렇게 편하게 해서 이제 점수차가 많이 날 정도의 실력차를 우위를 보였는데 뭐 이 시합 이후에는 이 선수는 뭐 롱런도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성실성으로 인해서 뭐 롱런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어떻게 다음번 시합에는 또 낙마를 하게 되네요. 그렇죠. 그 1차 방어전에서 주가를 한껏 올렸고 저 선수가 날탕이 아니구나. 예. 정말 챔피언이다. 이런 이미지를 준 상태에서 대구에서 했거든요. 그 정기영 선수 고향이 대구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에서 이제 이 리처드 세비지도 26전 전승이었어요. KO율도 높았던 거고. KO가 16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기교와 힘과 기교를 겸비한 선수였었지만
그 정기영 선수가 또 특유의 그 파워 변칙 복싱 뭐 이런 그 스타일로 본인의 그 스타일대로 경기를 운영하면서 군말 없는 그런 판정승을 따냈던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5월달 시합이 마무리됐는데 이 시합도 5월 18일 그 5.18 때 또 경기를 했네요. 5.18 그러네요. 기념일에 그 은근히 그 타이틀 매치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86년도 1부는 이렇게 6경기를 그 조명해 본 것으로 마감을 하고요. 네. 저 다음 6월 달부터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